한 달 이상 거대 여당의 일당 독재 폭주를 지켜와 봤습니다마는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명사는 아니어서 이번 주부터 저희들은 국회 운영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이제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국회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쳐왔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독 운영은 저희들이 협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밖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해서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숫자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여 갈 것이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속칭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아마 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 독재는 더 심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게 일하는 국회로 달았지 사실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반 의석이 넘는 정당이 회의는 꼬박꼬박 출석하듯이 어느 날에 열고 그 다음에 무조건 과반이 되면 법안 소위도 통과하고 본회의도 통과하게 하면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가 되는 이런 일을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만 가지고도 자신들이 멋대로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진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위에서 최대 저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수사 지휘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 가경이고 목불 인견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주도하는 수사 전문 수사 자문회의나 또 다른 한편으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추미애 장관과 한편이 되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는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의 수사 모두 다 공정성 논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특임 검사로서 보통 수사를 맡겼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이 특임 검사 임명 자체도 이미 못하도록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수사 수단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별검사 제도밖에 없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도 있고 국회가 요청할 수도 있는데 우선 정말 중립성 시비를 피해 가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먼저 특별검사를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국회가 나서서 특별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검찰총장 부인이 관련된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하기가 부적절하다 하여 특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또 다른 검사장이 얽히설키 엮여있는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으로서 수사해야 될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이 56.6%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고 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겠다. 이런 호기로운 말씀도 하셨고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21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해서 시행하는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또 대책이 통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마치 김현미 장관의 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하는 것이 정책이 잘 작동했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참 보기에 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문제, 이런 정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21번 정책이 이토록 실패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김현미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김현미 장관을 직접 불러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 다주택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 또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카드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종합 대책의 책임자, 정부의 책임자는 경제부총리입니다. 전에도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경제부총리가 왜 부동산 대책에 잠자코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마디 이런 반구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부동산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려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부를 것이 아니고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했어야 제대로 된 방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지금 최근 공포 구매라는 그런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공포심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려는 현상, 이 현상이 공포 구매입니다.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대중 심리입니다. 이 정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정치 지향점이 마치 희망이 아닌 절망이냐는 그런 자주적인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과잉 규제를 해서는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나설 것입니다. 부동산 공포에 질려 있는 국민을 위해서 초당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말 동안 1일 신규 확진자가 4개월 만에 사흘 연속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이런 저연령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염 전파 속도도 대구 지역 코로나 집단 감염 당시보다도 빠른 상황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당국의 철저한 방역체제 가동이 절실합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적절한 방역단계 조절을 실시하고 지역 간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11일에 종료되는 공적 마스크 판매 마감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 함께 협력하고 총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달 26일 영면한 고 최숙현 철인 3종 선수의 명복을 빌며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부산광역시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일 최 선수의 부친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전화 상담한 후 불이익을 감수하고 같은 달 8일 진정서 형식으로 정식 접수했습니다. 당시 진정서를 보면 피진정인이 4명입니다. 감독, 팀닥터, 동료 선배 선수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정서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기재하고 있고 특히나 증거로 녹음 파일이 USB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녹음 파일을 한 번만 들어보았으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 사실인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져서 20대 초반 여성이 감내하기 힘든 참으로 심각한 사안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때리기 위해서 이를 물으라고 하고 최 선수로 인해서 동료 선수들이 최 선수 때문에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옆에 있는 감독은 맞아 죽을래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게 그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증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 선수는 올 2월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진척이 없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초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철인 3종 경기협회에도 같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사실은 대한체육회는 이런 사안에서는 바로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작년 12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시도 체육회나 철인 3종 협회에 보낼 수도 있지만 체육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그랬어야 마땅합니다. 직접 조사하면 관련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를 보면 이 사안은 중대한 사유이고 중징계에 해당함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의 별표 1에 보면 중대한 경우란 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 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고, 또 개별 기준에 따라서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때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는지, 예시로 폭력의 경우에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반 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 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고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또 개별 기준의 폭력에 대해서는 중대한 경우 3년 이상 출전 정지, 3년 이상 자격 정지 또는 영구 제명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만 따랐으면 이 선수는 누구도 본인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은 그런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 이 죄지은 자들을 밝혀달라는 그런 메시지만 남긴 채 운명을 달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 후 진술 내용을 통보해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심지어 합의를 통해 경찰 수사 자료로 피해 내용을 대체하기로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이 행한 제가 볼 때는 공동상습 폭행, 나아가 공동상습 상해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안은 중징계 사안으로 징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면 같은 규정 27조 6항에 따라서 가해자들의 모든 활동이 제한되었을 것이고, 최 선수도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재개의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경주시에 있다가 올해 부산시로 왔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고요. 부산시에 오고 나서 경찰 고소도 하고 체육회에 진정도 했습니다.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체육회 특성상 또 하나 이 철인 3종 경기는 선수층이 두텁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경주에 있던 부산에 있던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유가족을 2번 울리는 그런 말들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철인 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해서 징계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인 3종협회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2월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하나 최 선수 장례식장에 가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었고요. 동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그런 단체가 무슨 징계 처분을 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난해 조재범 빙상 코치의 성폭력 사건은 스포츠계에 만연해 있던 인권 부재의 경종을 울렸고, 이후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대책과 노력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계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노력 없이는 스포츠 폭력이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라는 고된 훈련을 견디며 감독, 팀닥터, 선배 선수들이 지속적인 폭력, 폭언, 따돌림에 시달리며 얼마나 두려웠을지, 마지막으로 경찰 및 대한체육회, 철인 3종 협회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오히려 절망하게 만들어 결국 메시지만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23세의 고 최숙현 선수에게 우리는 그가 따는 메달에만 관심을 가진 이기적인 타인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산하에 스포츠 인권센터와 클린 스포츠 센터를 두었지만 오히려 최 선수는 그 센터를 통해 희망 고문만 당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 대한철인 3종 경기협회, 경북체육회, 경주시 체육회,
경주시는 최 선수의 고통 호소에 외면한 안일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그 가족과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신속히 가해자들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 물론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가 팀 닥터라는 이름으로 감독과 선수들 위해 수년간 군림하며 폭력과 돈을 갈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고 이와 관련 있는 자들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에게 한 점 억울함이 없도록 제기한 일체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아울러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빌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장관 건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둘러싼 검찰 해체 행보는 사실상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원죄를 싣기 위한 과잉 충성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추 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검찰 개혁 원조격인 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1등 공신이 바로 추미애 장관 아니셨습니까? 그랬던 분이 이제는 매번 윤석열 때리기로 매일 청와대를 향한 삼보일배를 하는 듯한 모습은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처음부터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모두가 내세웠던 아이콘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아이콘으로 내세웠던 검찰총장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신라젠, 라임,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옵티머스까지 건들자마자 개혁 당사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킨 추 장관의 행보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추 장관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은 검찰 개혁을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운 청와대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의혹투성이인 아들 황제 복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법무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처신입니다. 아이가 운다고 하셨습니까? 권력에 편승하는 대한민국 법무장관의 이 같은 어설픈 엄살이 더 많은 청년들을 울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 엄마도 추미애 같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디 조국에 이어 시즌2가 되시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초심다운 초심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엄마 추미애 장관은 답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2017년 6월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는 휴가 연장 신청이 불어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실상 탈양이었으며 이를 상부에 보고하기도 전에 먼저 상급 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당일 보고 책임을 맡았던 당직 사병이 말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한치의 흐트럼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집권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의 특권과 반칙의 모범 사례가 부끄럽지 않은가. 당시 당직 사병은 추 장관 아들이 군 생활을 마음대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SNS에 남겼다. 참 서글픈 명문이다. 이제 그 엄마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더 높은 자리에서 사실을 증언한 한 청년을 검언 유착, 찌라시라고 덮어 매장하려 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선임병이었던 한 젊은 청년의 옳은 소리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추 장관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인 그 청년은 진실과 성실이 통하지 않는 검은 세상의 왜곡을 혼자 온몸으로 받아가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들의 무사와 건강만 기도하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미어져 내리는 마음을 추 장관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가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실망시킨 장 본인이 대한민국 집권당 대표였고 현재 법무부 장관이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규율이 생명인 군대에서까지 권력이라는 쉬운 칼로 허물어버리는 솜씨에 군에 보낸 어머니들이 절망하고 있음을 추 장관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은 인사권을 무기로 검사장들 협박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달 중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단행된 검찰 대학살을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여권의 갖은 협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추 장관 본인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입니다. 추 장관이 정녕 무법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사장들의 총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검찰을 인사권으로 협박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정부가 손을 대는 데마다 그에 대해 피해를 입는 부작용들이 양산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또 슬픔, 또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취임할 때 본인은 숫자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숫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부동산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요. 엄하게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 집하려고 청와대가 연일 난리입니다. 그 와중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의 집을 파는 어처구니 없는 정말 코미디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어서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계속 강남의 집값을 떨어지지 않는 이상한 정책을 피고 있으니까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고위공직자들이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인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이상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이었죠. 김현미 장관을 급하게 부르셔서 뭔가 시장에 조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기실 줄 알았더니 장관에 대한 질책 한마디 없이 기존의 정책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급 확대라고 하는 이상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국토부가 그 허접한 공급 대책을 급조하느냐 정신이 없습니다. 이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가 아직 땅도 파지 않았는데 4기 신도시 후보지가 물망에 오르면서 토지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을 앞당기겠다고 했더니 청약권을 받기 위해서 3기 신도시 근처로 이사하는 전세 수요가 폭증을 하며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조세 전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보유세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면 가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격의 전가가 됩니다. 과반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독거의 상황이 국민들에게 정책의 신뢰보다는 이 정책이 돌진할 것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미리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3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밀어붙일 것이라는 시장에 믿음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염려가 지금 전세 가격의 급등을 다시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이 부동산, 이 혼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근본 대책은 이 책임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들도 믿지 않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람 바꾸시고 메시지 바꾸시고 정책을 지금이라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 빈곤율이 17.4%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한국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매 정부마다 양극화 현상을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용적 성장,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 포용국가의 형태로 다 가고 있는지 이거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벌써 한 5개월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현 상태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양극화 현상을 더 촉진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가 저희 불균형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불균형, 빈곤의 세습화 이와 같은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코로나 소위 사태를 경제적으로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긴급재난 지금 소위 100만 원씩을 갖다가 다 주고 났는데 이제 그 효과도 반짝하고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극심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 과연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서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여하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저 한번 일시적으로 재난 자금을 지급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99.8%가 재난소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위 정부의 재정을 갖다가 활용을 했을 적에 과연 정부의 재정은 언제까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한번 취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2차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위한 아무런 대책을 갖다 내놓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태가 한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으니까 각 경제 주체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정에는 각종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고 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게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에게 한 부탁을 드립니다. 초기에 얘기했던 포용적 성장, 포용적 국가는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과연 포용적 성장, 포용적 국가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 조치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갖다 바랍니다.